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이 영상은 10월 28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마감 후 리뷰입니다. 72시간이나 지난 리뷰를 뭐하러 올리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목요일에는 아주 중요한 ECB가 있었고 ECB 관련해서 트레이딩에 큰 이익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포지션을 상당량 꺾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죠. 또 코스피 시장 대응 또한 이 초반에는 이익이 있었다가 이익을 모두 반납하고 빠르게 손절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 트레이더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실 수 있는 면에서 늦은 리뷰이지만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물론 멤버십 회원들께는 이 목요일 20일 라이브를 함께 했었고 또 다음날 코스피 시장에서도 실시간 대응 전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또 틀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느껴보시라는 점에서 영상을 올려보니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편의를 위해 시점은 금요일 새벽 미국 시장 마감 후 작성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나요? 네, 7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열심히 힘을 내서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또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윗꼬리를 얻어맞았는데요. 한국 시장 참여자는 그런 것보다는 어제 왜 우리 시장이 막판에 눌렸을지가 궁금한 것이고 또 매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ECB가 관전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모두들 다 중요한 꼭지들이니까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눌림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시초가에 500억가량 나온 것이 영 찝찝했지만 선물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들어올리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외국인들은 30분도 안 돼서 선물을 3천억을 매수했는데 시장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변동성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강하게 죽는 것도 아닌 점진적인 변동성 하락이라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는 동안 이 선물 미결제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감소를 하기에 이거는 신규로 장을 들어올리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닌 비추세 흐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관망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시장을 밀어낼 것까지는 아니라 생각해서 강세 콜 스프레드를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볍게 그냥 콜 매도 단탐하면서 계속 관망을 했는데 홍콩 세션 시작할 때까지는 별일 없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0시 30분 홍콩 세션 시작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G화학, 기아, 카카오뱅크 등 주요 대형주의 강한 매수세가 살아있는데도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포인트 조금 넘게 오르고 있는 것은 시장이 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꺾일 분위기도 아니라서 고민이 됐는데 11시 40분경 시장이 순간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고민 많이 됐던 게 이 글로벌 시장 중 이 CNX 니프티 선물 그러니까 인도 증시가 개장하면서 꺾기 시작해서 이머징 중 가장 강했던 그런 인도가 꺾인다는 게 이거는 이머징 바스켓을 정리한다는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계속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죠. 또 홍콩 시장도 살짝 하락하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요. 그래도 잠깐만 눌림이 있었을 뿐 선물 미결이 막 증가하면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12시 20분 이후에는 다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꾸준히 올립니다. 또 외국인 현물 매도도 12시 이후로는 다시 매수로 유입됐어요. 그래서 당일 현물 매도분을 싹 걷어냈고 선물 매수도 계속 늘어나서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서 오후 2시쯤에는 아예 오전이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럼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매매를 할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강세콜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전 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좀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저는 오늘 유럽 세션에서 있을 ECB 회의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봤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크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5천억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시장이 뒤집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들께 별일 없다 마무리 일찍 합시다 라고 했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후 2시 이후로 지수가 심상치 않게 하락을 해요. 무엇보다도 현물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이거는 알고 트레이더들이 전형적인 매도 집행이라서 고민이 됐었죠. 또 그래도 시장을 나쁘게 볼 수 없었던 게 그동안에 유럽 증시가 20일을 놓고 과도하게 물려 있었고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ECB 이벤트 해소와 함께 미국 시장도 여전히 대형주가 살아있는 상황이라 이거 상승만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뭐 금요일날 폭등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세콜 스프레드를 자를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생각을 하고 아시아 세션 관망을 마쳤는데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이 있다가 할 텐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증시는 뭐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ECB 전후로도 증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중요한 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이 최근 이 비달러 바스켓 중 상대적으로 엔화 다음으로 언더퍼폼만 통화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로화가 오늘 강세로 돌게 되면 콜 감마 스퀴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종가 고가 폭등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접어두고 오늘 딱 유로화만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 트레이딩은 이래요. 그 성명은 공개 때까지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그 뒤에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라가르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이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전, 기자회견 후 이렇게 이제 액션을 이렇게 분할해서 분할해서 이제 대응하면 되는데 이 성명문은 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뭐 정책금리 동결, PPP 유지, 그리고 APP도 처음엔 제가 그 잘못 봤는데 그 APP도 축소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특별한 얘기 없어요. 뭐 다 유지러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유로 약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가르드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반전을 합니다. 초반에는 이 라가르드가 이제 뭐 유로존 계속해서 강력히 회복되고 있다. 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될 거다. 뭐 3분기 경제는 강력하게 성장했고 경제에 대한 뭐 팬데믹 영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러니까 유로존 좋네. 뭐 이렇게 긍정적이게 하고 유로존에 대해서 라가르드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상승을 선하기 시작해요. 사실 성명문에 아무리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해도 유로존에 대해서 라가르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유로 강세가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죠. 저는 그때부터 오케이 하면서 뭐 유로화를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 됐어요. 콜옵션도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콜옵션 보니까 아직 그 본장이 열리지 않아서 스프레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로화 선물만 샀습니다. 선물도 무지하게 샀어요. 하여튼. 근데 그 뒤로 이제 라가르드는 높은 에너지 물가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건 뭐 뻔한 얘기죠. 또 공급 제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다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유로화의 방향성은 이미 롱으로 굳어져서 계속 쇼커버링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로화 옵션 만기가 지금 2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콜옵션 매도 평균 단가를 한 방에 넘기게 된다 그러면 미국 세전에서 콜 감마 스퀴즈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폭등이에요. 근데 하지만 유로존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라가르드가 시장이 금리 인상 베팅이 가이던스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유로존 국채가 아주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장은 라가르드한테 그래? 내가 틀렸다고? 아닌데? 라가르드 당신이 틀렸는데? 라면서 밀어버린 것이에요. 국채가. 그러면 유로화도 같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로화는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라가르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채권 시장이 부러지자 정치적 발언을 하죠. 시장이 오버액션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채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국채도 좀 아랫꼬리를 달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세션 얼마 그 오픈을 남기지 않고 있어서 미국채 장기물이 반등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미 유로존의 그 못난이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애들은 국채가 완전히 맛이 가버려서 이제 반등을 못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미국 본장 시작 전에 기자회견 종료됐는데 유로화 제가 굉장히 세게 베팅한 게 전혀 부러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 오늘 뭐 최소한 뭐 S클래스다. 이거 뭐 중박 이상 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숏을 좀 갖고 있었어요. 계속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게 살살 올라왔거든요.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지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걸 해지할 목적으로 골드 매수를 좀 생각했습니다. 근데 골드가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수요일날 끝났으니까 이러면 골드 선물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콜 매수는 당연히 아니고 그럼 이제 골드 풋 매도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 세션 본장 시작하기 전에 계속 풋 매도를 합니다. 근데 나름 해피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골드가 1810
하여튼 1810달러 이상 좀 넘겼다가 밀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세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따주기 모드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번 22 앞두고 유로화가 계속 눌렸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이후 유로화의 상승 베팅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22 앞두고 유로존 국채 매도했던 애들이 최근에 이제 그 국채를 쇼커버링을 했다가 이걸 다시 까내려갔다 그러면 장기금리 상승이란 대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골드를 매수하는 게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품매도를 한 거라 선물 매수나 콜 매수가 아니라 품매도라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큰 손실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유로화는 미국 세션 들어가서도 전형적인 이 콜감마 스퀴즈를 보여주면서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한 번도 조정 없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난 22일에 기록한 고점을 한 방에 뚫어버렸고 사실상 9월 말 이후로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되돌려줍니다. 사실 이쯤 되면 유로화 롱을 절대로 놓지 말고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다음날 아시아 세션에서 어느 정도 이 실현성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 무조건 추가 매수입니다. 그 유로화 콜옵션은 22 이후에 300% 넘는 시세가 나요. 제가 옵션은 매수하지 못했지만 유로 선물 매수로 아주 큰 이익을 챙겨놓은지라서 미국 세션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본장 시작 전에 그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물동량 이슈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을 갉아먹는 이유가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보고 시장은 별 영향 없었습니다. 또 신규 실업 상청 건수 전주 대비 또 감소했죠. 이거 다 긍정적인 약입니다. 다만 이 전일 장 마감 무렵에 그 비자와 그 제너럴 모터스가 급락을 해갖고 시장이 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본장 시작 후 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계속 하락을 해서 미국 세션에서 이거 별 트레이딩 할 거 있나 싶었는데 이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내재 변동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종목 하락하는 거는 당장은 어렵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커머디티 이야기를 좀 빼먹었네요. 저는 구리를 아주 싸게 매수를 해서 아시아 세션에서 제법 이익이 났었는데 톤당 9,500달러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서 10,000달러 갈 때까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포지션 싹 치우게 됩니다. 기름에 대해서는 외바닥으로 아래꼬리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시아 세션에서 또 한번 언더슈팅 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80.8달러까지 밀려요. 그래서 21선 터치합니다. 근데 기름이 그대로 아래로 처박힐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유럽 세션 초반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 4분기 유가 공급은 계속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죠. 한편 전일 이란과 EU가 그 11월 말 전까지 JCPOA 그러니까 핵 합의 부활 협상을 재개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면서 브렌트유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잃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기름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 크랙 스프레드 혹은 크러쉬 스프레드라고 해서 휘발유나 등유 그리고 기타 정제유와 원유의 가격 차이에 베팅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인터마켓 스프레드라고 해서 텍사스 기름과 브렌트 기름 사이의 차이에 베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분야가 전공이 아니지만 옛날에 프랍 하던 시절에 이 커머디티 스프레드를 전문으로 매매하던 동료가 생각나서 글을 적는데 참고로 이분은 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누리호 로켓 개발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로켓 사이언티스트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텍사스 브렌트 스프레드가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8년도에 10달러 넘게 벌어졌다가 작년에는 한 4달러 선에서 계속 바닥을 찍습니다. 근데 보통은 2달러를 중심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요. 중심이 아니라 2달러가 지금 거의 미니멈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에너지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스프레드가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별나라 얘기냐,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브렌트 기름이 항상 텍사스 기름보다 비쌌습니다. 생산 단가라든지 생산 단가가 원래 높고요. 그리고 수요처에다가 공급하는 비용 등 이런 걸 고려하면 브렌트가 비싼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된다면 긴 그림으로 보면 수요단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유로존이 에너지 공급 비용이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로존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깊이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차후로 좀 계속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점은
텍사스 기름이 브렌트 기름보다 비싸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 증시는 어쨌든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또 종가고가 찍는 줄 알았는데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급락을 하게 돼서 이틀 연속 윗꼬리를 달아버립니다. 반면에 이 테슬라는 콜볼이 살아있는데 이 꺾일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핵심인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ECB는 리스크온으로 마감됐고 유럽 증시야 별거 없었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 없이 계속 달리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이머징 내에서 못난이 그룹에 속해 있죠. 이 정도 눌리면 반팔 매수도 들어올 만합니다. 다만 어제 인도 증시가 개장 이후 바로 처맞기 시작해서 무려 2%를 언더로 밀었는데 인도 증시가 10월 이후로 강한 상승을 한 이유가 중국의 그 헝다 이슈가 불거지면서 거기서 이제 중화권 자금이 이머징 내 인도 증시에 흘러갔다고 보고 그게 10월 19일에 인도 증시 오버슈팅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뒤로 인도 증시는 솔솔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이머징 바스켓 자체를 누를 수 있고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거는 좀 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아주 강한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아예 매매할 게 없겠지만 1.5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396.50 이상으로 상승하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판매도 하고 1포인트도 안 되는 그 양한 선물이 그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승한다면 오전장에는 약간의 그 추가 조정 나올 수 있어서 한 템포 쉬었다가 품매도 하는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품매도 대응을 해야되겠습니다. 월말이고 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고 보이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후장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 더욱 적극적으로 품매도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매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와 롱 포지션은 꺾지 말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다만 골드 품매도는 이 채권이 계속 밀린 상황에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아주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품매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릴 시황이었어요. 물론 금요일 아침에 이 시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핵심 내용만 멤버십 회원들께 긴급 공지 형태로 보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황은 반은 맞고 반도 안 맞았어요. 유로와 롱 그거 하나만 맞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틀렸죠.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제가 시장을 어떻게 잘못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